이제 부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채에서 금융부채, 비금융부채는 아까 우리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을 볼 때 같이 봤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회사채 발행은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1년짜리 회사채 발행을 예로 들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액면금액 100만원짜리 1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액면금액이 100만원이고 시장이자율이 5%입니다. 이때 만약에 쿠폰을 1년에 3만원만 주겠다고 하면은 발행가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보다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시장이자율은 5%인데 나는 3%만 주겠다. 쿠폰 이자를 좀 아끼겠다. 아니 3% 쿠폰 이자를 아끼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100만원에 살까요? 안 사겠죠. 아니 그 시장에서 사면 5%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3%만 준다고? 그런 회사채를 누가 사? 안 삽니다. 100만원보다 만약에 싸게 판다고 하면 사겠죠. 이거는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3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장 이자율 5%로 나누면은 이것은 100만원이 되지 않고 100만원보다 낮은 9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쿠폰 이자를 주게 될 경우에는 액면금액보다 할인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시장 이자율보다 쿠폰 이자율을 적게 줄 때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수익은 1년 후에 투자 수익은 얼마일까요? 1년 후에 쿠폰 이자 3만원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98만원에 샀는데 1년 후에는 이 회사채 액면금액은 1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채 액면의 가치가 19,048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투자 수익은 1년 후에 투자 수익은 쿠폰 이자를 받았고 내 회사채 액면금액이 회사채 가치가 바뀌었어요. 98만원에 샀는데 1년 후 만기가 되면은 액면금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000원이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투자 수익은 49,000원일까요? 49,048원이겠죠? 49,000원이라고 치면은 땡 하기 때문에 48까지 찍어야 됩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수익은 이 3만원과 회사채 액면 가치의 증가분을 합친 3만원과 합친 49,048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98만 952원을 투자해서 49,048원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면은 이것의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비율 몇 퍼센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 이자율과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도록 할인이 되는 겁니다. 네, 5%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98만원을 투자해서 49,048원을 수익을 얻게 되면 이것은 5%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면금액이 100만원이고 시장이자율이 5%인데 마음씨 좋게 쿠폰 이자는 한 8%를 주자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시장에서는 5%인데 여기서는 8%를 준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때는
1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사람들이 다 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 회사채의 가치는 액면금액 100만 원과 쿠폰이자 8만 원을 합친 108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시장 이자율로 나눈 금액이 발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가는 108만 원은 분자로 들어가고, 이것을 시장 이자율로 나누면은 102만 8,571원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투자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8만 원의 쿠폰을 받았는데 이 회사채의 가치는 감소하죠. 원래 102만 8,571원에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데 1년 후에는 액면금액 100만 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 수익은 8만 원에서 2만 8,571원을 뺀 이 금액이 투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될 텐데 5만 1,429 5만 1,429 아, 맞았네요. 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은 쿠폰에서 가시감소분을 뺀 5만 1,429가 투자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102만 8,571원을 투자해서 5만 1,429원을 얻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것도 5%가 되겠죠. 예. 다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5%일 때 시장 이자율과 똑같이 5%를 주겠다라고 하면 발행가는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100만 원이 되겠죠. 105만 원을 1.05로 나눈 105만 원이 될 것입니다. 1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 투자 수익은 쿠폰 금액만큼 투자 수익이 나오고, 투자 수익률은 100만 원에 사서 5만 원의 수익을 얻으니까 5%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다음에 그 회사채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채가 가치가 올라갔어요. 가치가 올라갔는데 나는 이 회사채를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팔 목적으로 이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때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팔 거라고 하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다. 이 공정가치는 시장가치가 공정하겠죠. 그래서 당장 팔 거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자산이다. 그리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산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장 팔 거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면 된다 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 팔 것이 아니고 약간 애매한 입장, 이게 내가 팔 수도 있지만은 계속 보유할 수도 있어, 그걸 명확하게 내가 지금 한쪽으로 결정을 짓고 있지 않아 라고 할 경우에는 이때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느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은 당기순이익으로 앞에다가 내놓지 않고 뒤에 숨어있는 기타 포괄이익에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회사채는 이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기타 포괄이익에 반영하는 자산이다 라고 회사채를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안 팔겠다,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당기순이익에도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이익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원가로 반영을 합니다. 원가로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
지금의 가치는 액면금액보다 낮았었죠. 근데 해가 지나면서 이건 액면금액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가치는. 이거를 보고 상가 후 원가라고 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가 후 원가로 평가하는 자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채에서는 우리가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발행, 그 경우에 투자 수익률과 그리고 발행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회사채의 이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지금 여기서는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10억 원, 판매관리비 10억 원, 이자 15억 원, 법인세 2억 원이 있습니다. 매출액 40억 원에서 매출원가 10억 원을 뺀 숫자를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과 비교한 비율을 매출액 총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30억 원이고 매출액이 40억 원이면은 매출액 총이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75%입니다. 75%. 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매출액 총이익률은 75%입니다.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관리비까지 빼면은 이 금액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친 개념을 영업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영업비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비교한 이익률을 우리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0억 원이고 매출액이 40억 원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50%입니다. 50%. 예, 자, 보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자를 다시 빼면은 아직 법인세를 아직 안 뺐죠. 그래서 이거를 법인세를 빼기 전 순이익이라고 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비율은 우리가 계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법인세까지 빼겠습니다. 법인세까지 빼면은 우리가 비용들을 모두 뺐습니다. 비용들을 모두 빼고 남은 이익을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고 매출액이 40억 원이면은 매출액 순이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7.5%. 7.5. 계산이 맞나 보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네, 매출액 순이익률은 7.5%가 되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액 40억 원, 그 다음에 공제하는 금액이 비용이 매출원가 10억 원, 판매관리비 10억 원, 이자 15억 원, 법인세 2억 원 해서 당기순이익은 3억 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우리는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괄손익계산서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재무제표가 현금흐름표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현금흐름표는 뒷부분에 있어서 안 듣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업을 영위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이 돈이 현금인데 현금 흐름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익이 나더라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이 기업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흑자부도라고 하죠. 이익이 안 나도 현금이 잘 돌아가면은 기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포괄손익계산서가 왼쪽에 있고 재무상태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4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매출액 40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을 걸로 일단 봐야겠죠. 근데 이 매출액 40억 원 중에서 매출원가 10억 원은 나가는 돈이죠. 이 돈은 안 들어온 돈이에요. 먼저 매출채권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10억 원만큼은 덜 들어온 거죠. 그래서 10억 원을 빼줘야 됩니다. 다음에 매출원가만큼 10억 원이 나가죠. 그래서 매출원가만큼은 나갑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재고자산 2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럼 재고자산 20억 원을 20억 원이 이제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20억 원이 나가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구입 비용으로 20억 원이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인건비 3억 원이 지출됐겠죠. 아까 매출액 40억 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인건비만큼은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이건 돈하고는 관계가 없죠. 비용으로는 계산됐지만은 현금 지출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보겠습니다. 이자는 이자 비용이 15억 원인데 10억 원은 지급을 안 했어요. 미지급 이자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 지출은 5억 원만 했습니다. 이자 비용 지출은. 다음에 법인세 2억 원. 이거는 2억 원이 지출이 됐죠. 그렇다면은 인건비 3억 원. 그 다음에 이자로 돈이 5억 원이 나갔고 법인세로 2억 원이 나갔습니다. 10억 원이 더 나갔죠. 그래서 현금 지출로 인건비, 이자, 법인세로 10억 원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금 증감은 마이너스 10억 원입니다. 이게 당기순이익 3억 원을 냈다고 했는데 현금은 작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매출액으로 40억 원이 들어왔고 예상으로 매출 채권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 덜 들어왔고 원가로 10억 원이 나갔고 재고자산 구매하는데 20억 원이 나갔고 인건비, 이자, 법인세 지출로 10억 원이 나가서 현금이 10억 원이 빵꾸가 났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직접법으로 기록한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거래가 몇 가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있을 때마다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또는 안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기록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거래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직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보고 간접적으로 현금 증감이 얼마인가를 유추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하고 간접법으로 현금 증감을 살펴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접법은 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현금 증감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 있으면은 당기순이익만큼은 현금이 들어왔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1단계가 당기순이익 3억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이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나 수익을 조정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판매관리비에 감가상각비가 7억 원이 들어있는데 감가상각비 7억 원이 현금이 지출이 안 됐는데 비용에서 뺐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기준으로는 감가상각비 7억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현금 지출 없는 수익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만 예를 들고 있고, 물론 감가상각비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투자 이익이라든가 부동산 매각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현금 지출이 없는 수익 비용. 그다음에 3단계에는 이제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부채의 증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만약에 늘어났다면은 돈이 안 나간 것이죠.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으면은 현금이 늘어나는 걸로 계산을 해주고, 부채가 줄어들었으면은 그거는 현금이 늘어난 걸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미지급 이자라고 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자를 안 냈기 때문에 나한테는 현금이 10억 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10억 원을 우리가 더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매출채권 10억 원과 재고자산 20억 원. 이거는 1년 동안에 매출채권이 10억 원 증가했고 재고자산이 20억 원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출채권이 10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이 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20억 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재고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이 20억 원이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는 현금을 빼줘야 되고, 자산이 감소할 때는 현금을 그만큼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고자산 20억 원이 생겼기 때문에 20억 원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10억 원이 생겼으면은 또 매출채권 예상만큼 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또 10억 원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때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일일이 따라가진 않았지만은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만으로 총 결과는 현금 증감은 마이너스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첫 번째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과 수익을 반영을 합니다. 세 번째 부채 증감을 반영하고 네 번째 자산 증감을 반영합니다. 이 단지 4단계만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간접법으로 작성했을 때도 현금 증감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10억 원으로 10억 원이 빵꾸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직접법으로 작성했던 현금 흐름표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이제 마치고 재무 비율 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 분석에서 우리는 당좌 비율, 현금과 매출채권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그 다음에 유동 비율,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 세 가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채 비율, 저는 부채자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 이 부채자본 비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재무상태표 내에서 분석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내에서 분석하는 비율은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은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모두 살펴보았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함께 고려하는 그런 비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포괄손익계산서 내에서는 매출액과 비교를 하는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다른 숫자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 대비 몇 %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우리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합니다. ROE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자기자본 수익률은 몇 %가 될까요?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고 자기자본은 20억 원이죠. 여기 3억 원이고 15%. 예, 자기자본 수익률은 15%. 15%가 맞을까요? 보겠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여기서 자기자본은 만약에 부채가 늘어나면은 자기자본은 변하겠죠. 20에서 35로 되면 자기자본은 10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자본 수익률은 몇 %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당기순이익은 3억 원이고 자기자본은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30. 네, 네 맞았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산이 변하는 경우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 이게 30이다 그러면은 자산이 늘면은 자본이 늘죠.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또 바뀌겠죠. 다음에 다른 개념으로 자기자본 말고 자산 전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 원상 복귀했습니다. 원위치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총 자산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당기순이익은 3억 원이죠. 총 자산은 6개 숫자를 더하는 것보다도 부채 자본 숫자를 더한 게 더 빠르겠죠. 3개를 더한 게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은 왼쪽에 총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80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억 원이니까 총 자산 수익률은 이거는 당기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을 80으로 나누면 좀 어렵네요. 이걸 좀 늘려볼까요? 이러면은 총 자산이 100억 원이 됐죠.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고 총 자산이 100억 원이 되면 총 자산 수익률은 3%. 네, 맞았습니다. 그때 분모에 총 자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분자에 당기순이익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무형자산이 커지면 자산이 커지고 모든 자산들이 커지면은 다 이제 커지는 것이고 작으면 또 작아지는 거고 하죠. 예를 들어 투자금융자산이 5가 되면은 더 이렇게 작아지고 하면서 우리는 비율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0. 이 경우에는 총자산 수익률은 몇 % 정도 될까요? 당기순이익이 3억 원이고 총자산이 이쪽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60이니까 5% 하면 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 자산들을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보면서 이게 유동자산을 늘리는지 비유동자산을 늘리는지 그리고 그게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바뀌고 총자산 수익률은 어떻게 바뀌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당자 비율이나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항상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두 원상복귀되고, 잠시 그 두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화학회사에 두퐁이라는 사람이 자기자본 수익률을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내 돈으로 총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부채까지 끌어들여서 자본을 레버리지로 해서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 활동을 해서 매출액을 만들죠. 그리고 매출액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이익을 최초로 이니시에이트 했던 자본과 비교해 보면은 이것을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하고, 이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본이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 매출액을 만들고 매출액이 이익을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을 이때 순이익으로 나눈 6.6%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퐁 분석으로서 이건 하나의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가장 핵심 부분인 재물 비율 분석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터액션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회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인터넷에서 올려서 각자 개인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